이제는 경기 개선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금리는 결국 실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간다. 지금은 연준이 떵떵거리고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잘 세세하게 모니터링하고 각자의 기준을 세운다면 올해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하신 이제 주제 2023년 3월 매크로 미국 고용 시장 판단. 자,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도 매크로 얘기입니다. 네, 얘기를 드리기 전에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파월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죠. 지난해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벌써 이제 그건 네. 2021년. 벌써 1년이 지났고 그 일시적인 판단을 잘못 봤다라고 했던 것이 또 시간이 지났었고 해가 바뀌어서 첫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 그치, 그게 올해죠. 디스인플레이션. 그런데 갑자기 또 이번 주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향후 나오는 고용 지표, 더 나아가서 물가 지표의 향방에 따라서 실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차치하더라도 통화정책의 긴축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동안의 시계를 복귀해보면 오락가락 계속하는 겁니다. 말을 왜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그만큼 국면이 빠르게 전환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도 전망하는 입장에서 파월 의장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정보들이 모아져 있고 또한 그 정보의 계절성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희석됐고 다르게 바뀐 가운데 이전의 툴을 갖고 설명하는 거 있어서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위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선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밸런스가 계속 나는 것 같고요. 오늘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계절성이 달라졌다는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피거나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또 엄청나게 혼선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3월달 얘기를 드리면서 3월달에는 빅 이벤트가 있죠. 3월 FOMC입니다. 제가 연초에 여기 이제 2번 왔죠. 1월달하고 2월달 왔을 때는 3월 FOMC에서 25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액션을 취하는 파월 의장이 엔간하면 25bp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순간부터 25bp 플러스 알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결국 반영되고 나면 다시 또 아무 일 없은 듯이 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영되는 그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전반적인 3월 FOMC도 얘기를 하겠지만 좀 더 아카데믹하게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을 잡는 것이 미국 고용시장의 판단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소비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는 소득의 함수, 소득을 이끌고 있는 웨이지 쪽에서의 고용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고용시장이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라는 건 뭐냐면 현재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뒤늦게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신규 취업자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후행성, 즉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차를 갖고 있는 고용시장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이 향후 미국 경기 더 나아가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힌트를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롱텀 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롱텀 뷰가 최근에 대해서 엄청나게 챌린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글로벌 경기는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과거의 침체를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약 한 12개월 전으로 침체 국면에 빠집니다. 따라서 침체에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부터 가격 변수에 반영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가시죠. 라는 것을 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들 1월 달에 매우 좋았죠. 2월 달에 좀 조정받는다 치는데 3월 달은 아직까지는 좀 혼선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콜이 맞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챌린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뭐 기분 따라 침체입니다.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호황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백본이 되는 게 데이터 드리븐이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갖고 제가 판단을 드리고 있어요. 잠깐 뒤에 차트부터 한번 보고 가죠.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갖고 제가 경기 침체다 아니다를 판별하고 있었는데요. 김작가TV에 나왔던 영상이 다 있으니까 그 전 거를 복귀해보면 제가 이런 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것이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제가 생각하는 침체 시그널, 그러니까 표준 편차 하단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콜을 드렸었는데요. 12월에서 1월 넘어가면서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개편됐어요. 개편되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OECD라는 33개국 이상의 국가들을 다뤘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요. G20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바이즈가 됐고 데이터들을 똑같은 기준에서 보여봤더니 경기 침체 국면에 막 들어왔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어요. 그러면 작금의 상황처럼 경기 침체가 좀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연되는 건가? 콜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좀 달라진 게 어젯밤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네. 업데이트 수치를 보니까 이 내림폭이 좀 완화됐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콜이냐면 경기 선행지수가 미래 실물 경제를 선행하기 때문에 이 지수의 턴어라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미리 전망하고 미리 감지할 수만 있으면 미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려가는 폭이 상당히 둔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월 수치에 비해서 1월 수치가 둔화폭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은 약간 혼선된 시그널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경기 침체 여전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라는 콜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한 달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최근 안에 들어가 있는 유럽 지역이 경기 개선폭이 좀 크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제가 트래킹해서 알려드릴 텐데 한 2개월 뒤에 이게 내려가는 폭이 더 이상 저점을 찍고 이제 정점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바이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의 콜을 드리지만 제가 기본으로 봤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개편됐다. 근데 그 시기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내리긴 내려가는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데 그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의 롱뷰는 이거였어요. 여전히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일본하고도 연장선상이죠. 일본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수요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물가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기저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이 또 옐런 장관이 파월 무슨 소리냐. 디스인플레이션은 아직 시기상조다. 계속해서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림폭이 상당히 더질 수도 있다. 제가 드렸던 콜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전히 뒤에도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물가를 요소별로 분해해 보면요. 이 물건값 있잖아요. 네. 재화 가격은 또 크게 내려가고 있어요. 실제 파월 의장이 양원에 가서 청문회 할 때 그 보고서에도 아니 질의응답에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재화 시장의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비스 물가 더 나아가서 주택 수요 물가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여전히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2월 달에 CPI가 다음 주에 또 발표되겠는데 그 전까지는 현재 제가 바라봤던 흐름과 시계를 좀 고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파월 의장님 양원이 뭐죠? 양원이 미국은 의회가 하원과 상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원과 상원을 두 개의 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같이 칭할 때 양원이라는. 맞습니다. 네. 네. 양원입니다. 네. 중국의 양해인가 싶어서. 네. 비슷하네요. 양회도 듀얼이잖아요. 양해가 3월에 있잖아요. 네, 중국에. 이미 지난주에 했죠. 양회도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네. 두 개의 회의랍니다. 네, 역시 김 작가님이 네. 풀어놨습니다. 네, 빚이 없을 뿐. 네, 세 번째입니다.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변화와 자산 가격의 업사이드 리스크를 대비하자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전히 저는 이 주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더 중요해졌어요.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보고 후행적으로 정책을 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갑자기 바뀐다면 정책도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나타나는 자산 가격들의 업사이드, 주식이라면 상승일 거고 금리라면 상승일 거고 이게 비용과 수익이 동반해서 동반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변동성은 어떤 분에게는 위기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뷰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뷰를 제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때는 시황에 따라서 좀 더 적시성 있게 리즈너블 할 때가 있고 지금처럼 상당히 챌린지를 받을 때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본으로 봤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이 주장을 아니면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글로벌 경기를 보고 있지만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계를 좀 좁혀볼까요? 오늘은 이제 연준 행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의 고용시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됐습니다. 받아들일 시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가 뭐냐면 원래 물가는 피크 아웃되는 게 기본 컨센서스고 언제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 것에 시장에 이목이 집중돼 있었는데 피크 찍고 내려가다가 다시 오를지 아니면 그대로 길지 여전히 오리무중.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하이포롱거라는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다시 한번 제가 차트로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CME 선물시장,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시장에서 나오는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가 이미 5.75%까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4.75였어요. 불과 2, 3주 사이에 100bp나 올라갔다는 것은 가격 지수로 보면 엄청나게 상승폭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급작스럽게 실물 경기에 비용적인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 경기 항병이 중요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재점화됐기 때문에 경기마저 안 좋으면 스태그입니다.
아니면 과제의 리세션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1월 달에 되게 좋았던 근거 중에 하나가 노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오히려 미국 경제를 잘못 보고 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고용시장이 빠르게 실업률이 안 좋아지거나 빠르게 후행지표로서 둔화된다면 그러면 이건 실물 경제뿐만 아니고 자산 가격에도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 미국의 이제 물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핵심 PC 가격 지수 중에서요. 그러니까 PC라는 것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니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수만 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핵심이라는 말은 원자재라든지 농수산물처럼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것을 딱 차치하고 진짜 코어, 핵심이 되는 물가 지수만 보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 PC 지수인데 그 중에서 비거주 서비스 약 한 5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비거주 서비스가 최근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다 내려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한데 이 비거주 서비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이게 왜 오르냐라고 따져 보면 딱 하나라는 거죠. 결국 임금. 그래서 고용시장을 봐야 됩니다. 결국 고용시장을 보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됐고 미국의 경기가 중요한데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교집합이 미국 고용이다. 더구나 고용은 또 이번 주 초에 말미에 또 나오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고용이 완전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런데 해석은 또 분분하죠. 뭐 계절성이 있다. 실제 계절성을 차치하고 보면 감소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시장이 소화해 냈습니다. 그럼 2월 달에 이 지표가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얼마나 리바이즈 되냐. 관전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정말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컨센서스는 한 25만 건 내외의 증가인데 그러면 이전에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리얼한 미국의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제가 또 주목하는 포인트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고용시장의 산정 방식, 조사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를 미스매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여전히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되게 세세한 미국 고용시장의 경제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명 고용시장 뽀개기인데요. 자, 미국의 고용시장의 향방은 첫째 후행성, 두 번째는 구조 변화를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둔화가 되긴 될 텐데요. 네. 천천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미국 고용시장이 좋아서 금리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고용시장이 천천히 안 좋아진다는 것은 연준의 하이퍼롱거에 대한 기대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결국 미국은 고용시장이 미국 경제의 거의 60,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이 천천히 둔화한다는 것은 버틸만한 경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녹아져 내리고 반영이 된다면 이제는 경기 개선에 따라서 주시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전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는 결국 실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점점점 했잖아요. 이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이 좀 더 데이터로 확인되면 지금은 연준이 떵떵거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연준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용시장 판단이 아직은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초입이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세세하게 모니터링하고 각자의 기준을 세운다면 올해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다. 이 고용시장 갖고 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요. 불균형 상태예요.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500만 명 정도가요.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붕 떠 있습니다. 500만 명이라면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파구 100만 인구, 수원 100만 인구 5배. 서울의 2분의 1인 거죠. 그렇죠. 네, 명확합니다. 역시 부동산. 네, 서울이 수도권보다 서울이 서울의 한 절반 정도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뭐가 이상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노동의 수요가 한 1억 7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자, 노동시장은 제가 이해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수요와 공급 그러면 수요는 가게가 하는 소비를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살 거 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시장은 반대예요. 고용시장은 노동의 수요는 일자리거든요. 노동, 일자리를 먼저 원하는 데는 어딜까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수요는 기업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일자리는 누가 공급하냐? 가게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노동 수요를 바꿔 얘기하면 기업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게 한 1억 7천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실제 가게에서 저 일할게요 라고 공급되는 것은 1억 6,600만 명입니다. 그 미스매치가 500만 명이 붕 떴다라는 거고 또 재미있는 건 뒤에도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업자 한 명당 공석 일자리 수 그러니까 한 명의 1대1이 매치돼야지 이게 균형인데 그렇죠. 공석 일자리 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입니다. 한 2개 정도 가까워졌습니다. 정확히 1대1 매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본시장이 뿌리 내리기 바로
4.19 이후에 역대 최고로 지금 불균형 상태다.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 모든 것이 다 비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연준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 비정상적으로 연준이 급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고 또한 고집 부리면서 넣어할 수도 있고 결국 고용시장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는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불균형이 언제 해소될 거냐 조심스럽게 셈하다 보면 연준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노동 수요 둔화 트리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노동 수요 둔화는 뭐냐면 기업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세 가지 지표가 그것에 대한 힌트입니다. 첫 번째는 임시직,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의 서비스업 고용자 수가 감소한다는 거. 미국은 서비스업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필요하면 정규직은 조금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에 부담이 있으니까 임시직으로 서비스업을 고용자 수를 확 끌었다가 노동 수요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확 자르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노동 수요의 둔화의 트리거, 힌트는 뭐냐? 첫 번째, 임시직 서비스 고용자 수가 감소되느냐, 증가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감소냐, 중가냐, 큰 얼기가 좀 다르지만 예전보다 지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평균 근무 시간이 감소해야 됩니다. 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것도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줄여가는 단계이니까요. 두 번째는 평균 근무 시간의 감소. 이 데이터도 전부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 같이 발표되고요. 세 번째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이거는 정말로 일자리 수가 감소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월간으로 보면 계절성에도 노출돼 있고 트렌드가 좀 안 맞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임시직 서비스 고용자 수가 감소되는지, 평균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3개월 이동 평균으로 전분기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지.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된다면 노동 수요가 둔화되니까 이 미스매치의 불균형이 균형으로 가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고용지표 매우 중요하죠. 헤드라인 실업률과 비농업부만 보지 마시고 세부되어 있는 데이터도 보드라에서 한 번은 확인해 보던가 아니면 김작가TV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구조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친해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아닙니다. 코로나 없어서 친해졌어요. 사석에서는 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술도 몇 번 마시고. 맞습니다. 네. 술 잘 드십니다. 네. 구조 변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코로나 이후에 은퇴자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무려 22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1세 전후로 평균적인 은퇴 연령이라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57세부터 대부분 은퇴했다라고 보는 것도 합당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챗 GPT 있잖아요. 뒤에도 저희가 잠깐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은퇴자의 증가가 챗 GPT라는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챗 GPT가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시니어층의 노동 생산성을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챗 GPT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챗 GPT를 사용했거든요. 네, 단순한 과거의 히스토릭한 데이터의 서치 능력, 어떤 문서 작업이라든지 일부 능력들을 챗 GPT가 하기 때문에 이미 오랜 경험이 많은 이런 지적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니어층이 코스트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 챗 GPT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은퇴한 사람들이 220만 명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오히려 효율성이 더 늘어나서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다시 한번 복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변수로 좀 부각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이에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되게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미국의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가요. 그냥 산업 대 산업의 이런 변화뿐만 아니고 미국의 큰 지역 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북동부, 남부, 동서로 나눴을 때 항상 이 동부 지역, 북동부에 사람이 많이 살죠. 그런데 남부 지역으로 최근에 사람들이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남부 지역의 노동 공급을 담당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멕시코 지역의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인데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까지 이민법에 의해서 넘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남부 산업에서 이들의 일자리가 비는 거죠.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충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처음에는 북동부 사람들이 한두 명 왔다 갔다 해봤겠죠. 그런데 이민법이 바뀔 것 같지 않다. 두 번째, 이제는 남부 지역의 일자리가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북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주하겠죠. 사람이 이주한다는 것은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주 효과는 상당 부분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이주 효과로 남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수 있고요. 이주라는 것은 어쨌든 가서 터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남부 지역에 오르는 부동산 가격의 트레이드오프, 반대급부로 북동부 지역은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내려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고용시장의 큰 변화가 이 트럼프의 이민법
또 바이든의 이민법 이후로 이민자가 한 90만 명 정도 감소했는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지역 간에 있다.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구조적인 변화가 뭐냐면 한 번 가족을 다 데리고 남부로 온 사람이 또 갑자기 북부로 갈 일은 확률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볼 때 상당히 구조적인 부분의 변화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역 간의 이동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한 17% 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2억 명을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7% 정도 된다는 거고 지역별 실업률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북부하고 남부하고 실업률이 다 달라요. 훨씬 더 북부가 북동부 쪽 다른 지역이 남부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역별 주택 가격도 미국의 주택 가격이 동시에 오르냐, 동시에 조정받느냐, 코어 인테그레이션, 즉 동조화보다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것을 이 지역 간의 이동 으로 인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저는 이 포트폴리오 인플로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 인플로이가 뭐지? 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엔잡러입니다. 엔잡러들이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데 우리 예전부터 알고 있죠. 젊은 세대들이 엔잡러를 열광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경제지표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고용지표 중에서요. 5주간 실업자, 단기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27주간, 즉 장기 실업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게 의미한 게 뭐냐면 엔잡러들의 특성이 뭡니까? 한쪽 일하다가 잠깐 하면 또 옮겨 타야 되죠. 즉 실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턴오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27주간 장기적으로 실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감소하고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직업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업자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올해를 이제 뒤흔드는 거는 이제 작년에 물가라든가 금리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고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미국 연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방향성에 따라서 금리의 수준과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금리를 볼 때, 우리 연준을 볼 때 작년은 인플레이션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하나하나 봐보니까 올해의 인플레이션은, 즉 물가지수는요, 재화랑 서비스랑 양분돼 있어요. 재화는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물가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 물가는 뭐로 인해서 결정되느냐? 결국 고용시장이다. 임금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용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맞습니다. 네.